앞서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에서 도대체 학습한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데이터를 기계한테 사람이 학습하는 것처럼 학습시킨다. 그걸 의미한다고 했고, 그것을 학습시킬 때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 특징을 수학적 표현식 또는 기계적 표현식으로 만든 것이 알고리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내용은 도대체 학습 어떤 종류가 있는가, 즉 어떠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확인해 볼 거고, 각 학습 방식 중에 대표적인 지도 학습 알고리즘과 비지도 학습 세부 알고리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종류.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걸 풀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지도 학습 알고리즘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로우 데이터, 그냥 데이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우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어디에 입력이 되죠? 알고리즘한테 입력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것을 흔히 데이터셋 학습이라고 합니다. 뿅 가서 알고리즘에 이 데이터를 넣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이 알고리즘은 마치 y는 fx처럼 무언가 특정된 y 값을 출력한 겁니다. 그 출력된 y 값이 원하는 값과 유사한지 알 수가 있겠죠. 검증, 아니면 평가, 아니면 감독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원하는 값과 확인해 봤더니 결과가 굉장히 좋아. 그러면 그 방식을 그대로 자동화와 같은 프로세싱, 아니면 자동화가 꼭 아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싱으로 만든 다음에 실제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문제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왜 지도학습이나 하냐?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지도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을 지도학습이라고 하냐면 실제 알고리즘의 학습되는 방식에 따라서 나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데이터셋을 학습한 다음에 실제 출력되는 y가 원하는 결과와 유사한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y가 정답이 있는 문제, 정답이 있는 문제를 학습해서 알고리즘 해결하는 방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알고리즘의 묶음, 그런 것들을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비지도학습은 무엇이냐? unsupervised learning과 같이 on이 붙었고 b가 붙었죠.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단 원래 있던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키는데 당연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무언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는 무엇이냐? 결과 y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의 정답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무언가 출력은 나오는데 정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정답이 없는 데이터셋, 즉 알려지지 않은 결과 값을 학습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묶음의 알고리즘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고리즘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알고리즘은 정답이 있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란 뜻입니다. 또 어떤 알고리즘은 정답이 없는 알고리즘에 다소 특화가 돼서 해결하는 알고리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강화학습은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본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방식을 자동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입력되고 원하는 값이 출력되는 건 같은데 그림으로 봐도 여기 있는 프로세싱 부분이 안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쵸? 즉 알고리즘이 들어와서 앞에 봤을 때 무언가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든 아니면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든 그 안에도 알고리즘 종류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걸 다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도학습 문제다. 현재 상태를 확인한 다음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가장 잘 출력해주는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그 알고리즘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한번 출력해 보는 겁니다. 이해지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시간이 좀 흘렀더니 이 반복 과정에서 성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기 검증, 평가, 감독이라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는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최적의 행동이라고 알고리즘이 다 해보고 출력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 비즈니스의 문제,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더라 라고 피드백이 들어가면 현재 상태, 데이터를 새로 업데이트하고 알고리즘을 새로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최적의 행동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것이 실제로 기존 방법보다 좋아지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돌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냐? 결국 보상, 성능이 기존 방법보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알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주로 앞에 있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그걸 자동화를 해서 만드는 프로세스이긴 합니다. 기본적인 거긴 한데 뭐 이런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하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최적의 행동을 찾고 보상을 업데이트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자동화 프로세스 자체로 만들어진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하나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확인을 해서 성능이 업데이트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그걸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을 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알파고를 다시 한번 보면 알파고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알파고가 뭘 하는 알고리즘이죠? 얘는 바둑을 두는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알고리즘은 이겁니다. 알고리즘. 그렇다면 알고리즘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실제로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지도학습이었습니다. 왜? 바둑을 어디 두어야지? 두어야 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죠. 어디에 두었을 때 승률이 높아지는지 이미 과거의 데이터를 다 학습하는 거예요. 어디에 두었을 때 승리를 하는지 그걸 다 학습을 하고 실제로 비즈니스 문제에는 비지도 학습이겠죠? 예측을 할 때. 실제로 출력되는 어디에 두면은 출력값, 이 출력값을 통해서 승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결국 자동화하면 알아서 스스로 굉장히 빠른 컴퓨팅 파워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과거 데이터로 어디에 두어야 승률이 높은지 학습한 후 실제 문제에서 실제 문제는 약간 다르겠죠? 어디에 두었을 때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비지도 학습으로 확인하겠죠. 그걸 알아서 계속 자동화를 한다면 그건 바로 강화 학습이 되겠죠. 결국 알파고는 이 알고리즘은 강화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알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했던 행동이 실제 승률을 높이는지 반복적으로 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실제 내가 어디에 두어야 하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하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즉 정답이 있는 문제, 정답이 없는 문제. 정답이 있든 없든 그걸 자동적으로 자동화해서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즉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무슨 문제를 특히 보는지 다시 한번 좀 더 예를 들어드리면, 일단 표부터 보시면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예측, 분류 문제만 해결합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은 군집 문제, 차원 변환 문제만 해결하고, 강화학습은 어찌 보면 이런 문제를 자동화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측 문제, 분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아주 심플합니다. 예측 문제. 시험을 치는데 주관식 문제에서 숫자 형태의 정답을 맞추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답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숫자가 정답일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정답이 있죠? 정답이 있고 우리는 맞춘 다음에 아직 평가를 받습니다.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그래서 지도학습 알고리즘인 겁니다. 풀려 문제. 주관식이 아니라 이번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문제는 보기가 있죠? 아, 세 개가 있구나. 이 중에서 1번이 정답이라 하려면 얼마일까? 30%, 2번은 20%, 3번은 50%. 아하, 그러면 3번이 정답일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3번이 정답이겠네 라고 하는 것이 분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아니면 클래스, 여러 가지 라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 맞추는 것이 분류 문제이고,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있기 때문에 지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다음, 비지도학습 문제는 군집 문제와 그리고 차원 변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군집 문제란 여러 가지 관점이 가능하긴 할 겁니다. 즉, 군집은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뭐 100개, 1000개, 10,000개. 그러면 도대체 이 시험 문제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그룹을 지어볼까?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건 수학 문제, 이건 국어 문제, 이건 과학 문제,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국어 문제라고 하면 이거는 소설인지 아니 수필인지, 그렇죠? 아니면 창의성인 건지 창작인 건지, 수학 문제라면 뭐 집합 문제인지 함수 문제인지 그룹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그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나누어 볼까라고 하는 게 군집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정답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서 비지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 차원 변환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그런데 이 시험 문제를 해결하는 풀이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양한 풀이법, 데이터를 이걸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지?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아니면 가장 쉬운, 편리한 풀이법, 그런 특정한 관점으로 축약해서 표현하는 것이 차원 변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풀이법을 어떻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그런 특정한 관점으로 변환시키는 게 방법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정답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지도학습은 예측 문제는 주관식 문제, 괄호에서 이게 0인지 아니면 뭐 1인지 이런 주관식 문제 해결하는 것, 분류 문제는 객관식 중에
어떤 보기가 정답일까? 분류 문제. 군집 문제는 이런 케이스들이 여러 개 있다고 칠게요.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뭐 주관식 문제인지 아니면 객관식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은 뭐 방정식 문제인지 이거는 확률 문제인지 구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차원 변화 문제는 여러 가지 풀이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방정식이든 확률 문제든 이런 것들이 풀이법이 막상 봤더니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 풀이법을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좀 기가 막힌 풀이법이라던가 창의적인 풀이법이라던가 이런 특정한 차원으로 요약을 해서 파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차원 변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란 이런 문제 주관식, 객관식 아니면 어떠한 유형, 어떠한 풀이법 그쵸? 인지 이거를 알아서 어떤 문제들 잘 해결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 알고리즘을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걸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기계다 보니까 사람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니면 사교육도 시켜야 되고 해야겠지만 기계는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죠. 스스로 지도학습 아니면 비지도학습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주관식, 객관식, 어떤 분류의 문제, 어떤 풀이법 이걸 우리는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최소화돼서 누군가가 대신 알려주길 기다리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죠. 그런데 얘는 스스로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이 모든 문제 분류, 모든 풀이법, 주관식, 객관식 가리지 않고 싸그리 다 모든 걸 해결해 봅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맞추냐? 못 맞춥니다. 알아서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평가, 검증 스스로 한다고 했죠? 강학습 앞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상이란 게 있었습니다. 보상.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물론 얘들은 보상을 뭐 많이 원하는 것도 없어요. 사람은 내가 뭐 성적이 올라가면 뭘 줄래? 되게 바라는 게 많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일단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합니다. 스스로. 선생님도 필요 없고 그냥 스스로 공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앞에 해결하지 못했던 걸 더 맞추게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학습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오답 노트에서 틀린 문제를 더 잘 맞추게 돼요. 스스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어떻게 되죠? 보상은 뭘까요? 뭐 굳이 부여하자면 자기 만족이죠. 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 뭐 자랑도 하고 싶고 뭐 별의별 거 바라는 게 많지만 자기 만족 정도? 예,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알아서 스스로 성적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사실 조금 무섭습니다. 예, 저도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사람보다도 사람이 못하는, 귀찮아하는, 힘들어하는, 머리 아파하는, 팔짱만 끼고 알아서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남들한테 기대하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교육도 필요 없고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가 이거는 주관식 문제네, 객관식 문제네, 아니면 쉬운 문제네, 어려운 문제네 투덜대지도 않아요. 알아서 해결하고 그리고 오답 노트 만들어 귀찮죠? 얘는 안 귀찮대요. 만들어요. 틀린 게 뭐지? 반복 학습합니다. 계속 성적을 올립니다. 뭐 바라는 게 없어요. 성적이 오르면 뭐 부모님한테 뭘 바랄까? 아니면 뭐 친구한테 한번 내기를 할까? 그런 거 없어요. 무섭죠. 예. 저는 약간 무섭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마치 우리의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힘들죠? 극소수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사람으로 치면 아주 아주 극소수겠죠. 없진 않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극소수인 반면에 기계는
기본입니다. 아니면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이런 모습을 바라는데 너무 힘들다. 그럴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서 뭐 자존감을 내려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못해요. 못하면 얘랑 친구가 되면 돼요. 우리가 못한다는 거를 꼬집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 당연히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이런 기술을 내가 부릴 수 있어요. 다행인 건. 내가 조금만 배우면 이런 역할을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더라도 내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게임으로 치면은 새로운 장비 같은 건가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게임 안에서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다룰 줄 알면 새로운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게 되는 겁니다. 즉 나의 부족한 점 아니면 내가 못하는 것 아니면 그런 것들을 뭐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제가 지금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각 알고리즘이란 사실 인간을 모방했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해결하고 싶지? 그걸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이런 사람이 되도록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사람? 네, 이런 사람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극소수지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따라서 기계도 특정 세부 문제를 하나씩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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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하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 우린 이 진화되는 알고리즘을 익혀서 우리 스스로가 하지 못했던 그거를 기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득을 하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정리하면 알고리즘은 정답이 있는 문제, 정답이 없는 문제, 그리고 어떠한 문제도 상관이 없이 스스로 오더 노트를 만들어 가면서 스스로 알아서 학습해서 성적까지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내용을 봤는데 실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예시 사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네 가지 분류, 그리고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 중에 그게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플로우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다? 문제 정의, 그리고 분석 기획, 그리고 성능 평가. 이 세 가지는 창의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것과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이 그림은 알고리즘의 종류를 펼쳐 놓은 그림입니다. 기계학습 또는 뭐 딥러닝 뭐가 됐던 알고리즘의 범위는 카테고리를 지으면 지도학습 알고리즘의 묶음, 그리고 비지도학습의 알고리즘 묶음, 그리고 강화학습이라는 다소 자동화된 알고리즘의 묶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도학습 문제는 예측 문제, 주관식 문제 해결, 그리고 분류 문제, 객관식 문제 해결 할 수가 있다. 비지도학습은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클러스터링.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어떤 방법론들이 있지? 디멘저널 리덕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동화하는 게 분류가 없지만 뭐 강학습이라고 했죠. 우린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머신러닝에서 하위 방향으로 제가 내려가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마치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다? 우리는 마치 알고리즘 하나씩 익히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제 제가 수업하는 내용도 이 알고리즘을 종류별로 하나씩 소개해 드리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다 익히고 나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현실에서 할 때는 이런 접근으로 가시면 안 돼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문제가 뭐 분류 문제라고 할게요. 분류 문제. 그런데 그 분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강화학습일까요? 비주도 학습일까요? 슈퍼바이저 러닝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기보다 실제로 알고리즘을 준비하고 돌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대부분 안 쓰이게 돼요. 즉 결론부터 얘기하면 알고리즘을 다 익히고 다 배우고 그걸 다 프로그래밍하고 다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작은 검은색 글씨를 보면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지? 확인한 다음 이 검은색 글씨 중에 어떤 문제인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해야 될 문제가 즉 이 문제에 맞는 알고리즘이 무엇이지?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알고리즘을 준비해야 하지? 그 알고리즘은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지? 그리고 출력된 결과를 어떻게 검증하지? 가 다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지? 문제 정의입니다. 그 문제에 맞게 내가 사용해야 될 알고리즘은 무엇이고 출력은 무엇이고 그게 분석 기획입니다. 그런 문제를 풀 땐 어떻게 성능을 검증해야 되지? 성능 평가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고리즘 무엇을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막 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의 특성, 알고리즘의 종류, 알고리즘의 장점, 단점, 사용법 엄청나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알고리즘에 매몰돼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알고리즘과 출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익히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어떤 문제를 풉니까?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예측 문제, 기본적으로 forecasting, prediction, optimization, new insight. 뭐 주식으로 치자면 금융 문제로 치자면 이런 거겠죠. 데이터가 흘러가는데 내일 어떤 값이 될까요? 이 값이 될까요? 이 값이 될까요? 이 값이 될까요? 이 값이 될 확률은 30%, 이 값은 50%, 이 값은 20%. 뭐 이럴 수 있죠. 네. 이렇게 미래에 발생할 수치를 예측하는 것. 아니면 프로세스가 움직이는데 미래에는 이 프로세스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아니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새로운 인사이트. 기존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내일은 엄청나게 상승할 것 같아. 이런 결과가 추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인사이트. 결국 다 예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측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다음 분류 문제 진단. 예를 들어 앞에서 프로세스가 있다. 이 그래프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 프로세스가 혹시 이상은 아닐지 아니야 이상 아니야 정상인지 이걸 확인하는 것. 이상, 정상 두 개의 객관식처럼 볼 수 있죠. 이것 중에 어떤 게 답일지 확인하는 게 예측 문제. 또는 고객 리텐션. 고객이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이탈할지
그렇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지금 보는 사진이 강아지일지 아니면 고양이일지 확인하는 거. 플라워 디텍션. 지금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는 사기일지 아니면 그냥 진짜 제대로 전화일지. 내가 이메일을 받았어. 이 메일은 스팸일지 아닐지. 그렇죠? 다 분류 문제입니다. 다음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은 고객 세그멘테이션. 이 고객은 과연 VIP일까 아니면 VIP가 아닐까? 타겟 마케팅. 이 사람한테 마케팅을 하면 실제로 구매로 이어질까 아니면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까? 추천 시스템. 내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우울한데 특정 영화를 추천을 해주면 이 사람이 만족할까 아니면 만족하지 않을까? 인 걸. 근데 클래시피케이션이랑 클러스터링이랑 결국 같은 거 아닙니까? 유사합니다. 단 정답을 아느냐 정답을 모르느냐입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 문제 정답이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사기 문제, 시간이 지나면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 시간이 지나면 유지인지 이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단도 유사하고요. 물론 모를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주로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문제들은 시간이 흐르면 정답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케이스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 여기의 문제는 실제로 정답을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던가 아니면 진짜 영원히 알 수가 없거나 아니면 알 수가 있더라도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고객이야, 너무 많은 추천이야,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답을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클러스터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 우리가 뭐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정답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많지만 시간이 지났을 땐 결국 답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긴 한데 굳이 평가하자면 추천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만족하는지 아닌지는 당장 알 수가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뭐 일부는 그런 것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리고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고객 수가 많아. 그걸 다 일일이 검증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검증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내가 프로모션을 해야 돼. 마케팅을 해야 돼. 근데 이것들이 구매로 이어질지 아닐지 뭐 알 수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나는 타겟 마케팅을 오늘만 할 게 아니라 내일도 해야 돼, 모레도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를 검증할 시간이 없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처럼 실제로 정답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바로 클러스터링 문제입니다. 다음 디멘전 리덕션, 빅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미니풀 컴프레션, 그리고 스트럭처럴 디스커버리, 페일리어 엘리미네이션. 자,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빅데이터가 있으면 빅데이터를 마치 실제로 작은 문제로 차원을 바꾸는 겁니다. 왜 바꾸냐면 알아보기 너무 어렵다 이겁니다. 빅데이터. 이걸 다 펼쳐놔도 내 눈에 한눈에 안 들어가. 조금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없을까?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아. 이걸 의미 있는 워딩, 의미 있는 표현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구조가 너무 복잡해. 그 구조를 간단하게 조금 카테고리 지을 수 없을까?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아. 특정 변수를 이 중에서 중요한 변수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차원 변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은 사실 앞에서 봤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문제를 사실은 다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적용시킬 수 있고 그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하거나 알아서 마치 게임처럼, 게임의 컴퓨터처럼 상대방처럼 알아서 계속 운영한다던가 학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머리 아파하지도 않고 계속 하거나
끊임없이 스킬을 획득하거나 로봇이 알아서 길을 찾는 것처럼 계속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고 성능 확인하고 풀고 성능 확인하고 계속 성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 이런 문제를 푸는 게 Reinforcement Learning의 알고리즘 예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파이낸스적인 문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결국 이런 겁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이 얼마일까? 그건 예측 문제. 그런데 만약에 주식 가격이 가격보다 오를까 내릴까? 분류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삼성전자와 네이버 그 이외에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들 중에 유사한 경쟁력은 어떻게 구분될까? 특정 기업들로 묶이는 것. 이것이 클러스터링입니다. 그 이외에 실제로 코스피에 내가 너무 많은 스탁들,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근 수익률이 높은, 경쟁력이 높은 대표적인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일까? 너무 많아. 이건 일부만 특정한 조건이 맞는 그런 좀 더 성능이 좋은 기업들은 누구일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디멘전 리덕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학습의 네 가지 분류라고 되어 있죠. 사실 앞에서는 세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 정도 체크하시라는 의미에서 네 가지 분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앞에서 배웠던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그리고 강화학습은 배웠는데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포함됐습니다. 자, 이거는 아래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흰색인지 검은색 돌인지 정답이 있고 이걸 학습한 다음 미래에 이렇게 샘플을 받았을 때 이게 진짜 흰색 돌인지 검은색 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애초에 이게 어떤 게 검은색인지 어떤 게 흰색인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걸 학습하고 미래의 값이 들어왔을 때 그 학습된 걸 기반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일부는 흰색 공인 걸 알아. 또 일부는 검은색인 것도 압니다. 즉, 일부는 라벨이 있고 나머지는 라벨이 없는 이런 케이스를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현실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방향은 당연히 reinforcement learning일 겁니다. 러닝인데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핸들링 해야 되는 케이스들은 현실적으로 이 세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있는 문제보다 사실은 정답이 없거나 정답이 일부만 있거나 이런 케이스가 훨씬 많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이해하고 쉽게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슈퍼바이즈 러닝을 많이 포함시켰지만 진짜 현실적인 문제에선 비지도 학습, 일부만 지도 학습, 그리고 이걸 자동화되는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문제를 푼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새로운 분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 우리가 만약에 학습, 공부를 할 때는 사실 이 순서대로 배웁니다. 일단 슈퍼바이저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뒤에 세미 슈퍼바이저 문제에 접근이 가능할 거고요. 비지도 학습 문제를 풀 줄 알아야 세미 슈퍼바이저 문제의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라벨이 없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를 다 풀 줄 알아야 강화학습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학습을 할 땐 이런 순서대로 알고리즘을 배웁니다. 예측 알고리즘, 분류 알고리즘, 클러스터링, 어소시에이션 이런 것들.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 대비 쉬운 거 아니야? 그렇게 느껴지는 알고리즘도 당연히 있고요. 현실 대비 내가 익히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알고리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 내용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리를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질질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 결론부터 한번 읽고 정리를 시작해 볼게요. 자,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돼 있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세 가지로 했을 때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었겠죠. 그쵸? 그리고 네 가지일 때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세미 슈퍼바이저리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훨씬 자유로운 방식입니다. 당연한 방식이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뒤에 분석을 어떻게 실행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수동적이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그림만 봤을 땐 알고리즘을 하나씩 익혀서 다 준비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잘 모를 경우에 흔히 많이 던지는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요. A 문제라고 할게요. 어떤 문제를 뭐 다음 주까지 아니면 뭐 다음 달까지 뭐 공모전을 나갔던 아니면 시험을 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기업에 계셔서 취업을 한 다음에 팀에 들어갔더니 문제를 풀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 문제들 중에 나한테 가장 먼저 떨어진 문제는 A라는 문제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A 문제를 풀 때 아마 이런 얘기 던질 거예요. 가장 최신 알고리즘을 써보지 않겠니? 그 최신 알고리즘을 써서 A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듣습니다. 학교든, 회사든, 뭐, 나라든, 뭐든. 요약하면 요즘 인공지능 중에 뭐가 핫하대. 최신 알고리즘을 써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니? 라고 듣습니다. 여기에서 이 A 문제라는 건 바로 제가 여기 표시한 검은색 표시. 비즈니스 문제입니다. 이 비즈니스 문제가 실제로 어떠한 문제에 해당되는지 데이터 분석 문제로 바꿔야 하는 게 무엇이다? 문제 정의, 분석 기획 이거죠. 내 문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 문제 정의와 분석 기획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잘 해결했다고 칠게요.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준비를 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든대. 왜? 최신 기술이 아니야. 너 데이터 분석 잘 못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애초에 최신 기술, 주로 뭐 딥러닝이겠죠, 사실. 딥러닝이나 아니면 뭐,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아니면 갑자기 뉴스에 나왔던, 뭐 되게 신기한 알고리즘 있대. 한번 해봐. 나 이걸 해서 A 문제 풀었다가 보고할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잘못했어요.
내가 풀어야 될 A 문제라면, A 문제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면 이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밖에 못 씁니다, 애초에. 혹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클러스터링 문제라면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밖에 없습니다. 물론 딥러닝도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르겠고 일단 최신 알고리즘, 최신 기술만 써봐 라고 무조건 얘기를 듣게 돼 있습니다.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분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데이터 분석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내가 스타트업을 차릴 건데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요즘 기술이 핫하대. 이걸로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데이터 분석을 잘 모르시던 어떻든 간에 이런 생각을 무조건 한 번쯤은 해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더라도 이런 질문을 던질 사람을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잘못이 아니라 애초에 이런 프로세스를 모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팔짱 끼고 헐 이러면서 뭐 마치 이상한 사람 보듯이 마치 꼰대 보듯이 이럴 게 아닙니다. 세상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비합리적, 그렇죠?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말도 많고 탈이 많으니까 기계를 쓰고 싶어요, 차라리.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 그러면 내가 알려줘야겠네.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애초에 이런 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한 알고리즘부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범주 내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최신 기술을 써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왜냐면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내가 만약에 당장 내일 어떤 사람한테 프로모션을 해서 매출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무조건 최신 기술부터 쓰지 않죠. 일단 발로 뜁니다.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합니다. 한번 물건 사줄래? 그쵸? 가장 쉬운 것부터 해요, 사람도.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있다고 해도 간단한 해결책부터 복잡한 해결책까지 진화시키면서 고도화시켜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렇지가 않아요. 여담이긴 한데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지면 나 잘못 왔구나. 큰일 났다. 탈출하자. 이직이 답이지. 답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살아본 입장에서 여담이긴 한데 어, 그렇게 가봤자 계속 옮기기만 합니다. 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학교든 학교 밖이든 사회든 나라든 이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데 이런 사람을 발견한 것이 와우 여기는 너무 올드하네 이런 것도 몰라? 나는 아는데 헤헤헤 자랑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조직이 있다고? 나 잘못 온 거 안에 도망 다니면 평생 도망만 다닙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어집니다. 여담이었고요. 어쨌건 즉 이런 케이스를 무조건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 정의와 분석 기획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이렇게 가져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업에서는 커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해주는 수업도 거의 없습니다. 왜? 사실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고 알려주고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알고리즘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쉽죠, 저는. 근데 그래봤자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못 써먹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슈가 생기면 문제 정의, 분석 기획을 통해서 유도해야 한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 이런가요? 못 믿겠는데요?
라고 하실까봐 예를 또 하나 들면 이렇게 될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 문제를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최신 기술을 썼더니 해결이 됐어. 아주 뿌듯하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을 거예요. 훌륭해. 훌륭한 사람이군. 훌륭한 학생이군. 좋아. 최신 기술 계속 써서 B도 풀어봐. C도 풀어봐. D도 풀어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B를 해보다가 혹은 뭐 C를 해보다가 멘붕이 오죠. 안 되거든요. 안 될 확률이 99%입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왜? 문제가 달라지면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유사하면 괜찮은데 달라지면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건 분류 문제였는데 갑자기 디멘전 리덕션이 나왔어. 이 기술이 운이 좋게 클래시피케이션 최신 기술이었는데 갑자기 디멘전 리덕션 문제가 나왔으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죽어도 안 됩니다.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최신 기술을 알파고라고 할게요. 알파고 해결한 문제가 뭐죠? 바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파고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미. 벌써 얘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래되신 분이에요. 근데 아니 알파고가 바둑을 이겼잖아. 사람보다 뛰어나잖아. 그러면 이 최신 기술을 써서 뭘 시키면 되지? 운전도 시키고 요리도 시키고 정치도 시키고 커피도 타게 해. 닭도 튀기고 그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왜 여전히 자율주행이 안 되죠? 왜 여전히 요리를 사람이 하고 있죠? 왜 여전히 정치는 사람이 하고 있죠? 커피와 닭음을 사람이 하고 있죠? 왜 알파고는 사람을 이길 만큼 엄청나게 최신 기술인데 왜 여전히 바둑만 둘까요? 알고리즘은 특정 문제들만 해결하기 위해 개발됩니다. 즉, 바둑을 풀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특정한 문제 방향은 있더라도 이 모든 검은색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최신 알고리즘으로 A 문제 풀었다고 해도 B, C, D, F는 못 풉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물론 이걸 지금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기술을 개발 중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못 푸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 우리는 이 알고리즘들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알고리즘을 알려드리지만 이것보다 무조건 중요한 건 문제 이 자체에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의 의미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고 이걸 데이터 분석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하고 데이터 분석 문제 중에 추천 시스템이구나. 그러면 넷플릭스와 같이 추천하는 거구나. 그 기획이 나오면 내가 준비할 것은 바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선택이 되면 자동으로 나머지 분석 기획인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지가 무조건 정해집니다. 수동적으로.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알고리즘은 어떤 출력을 주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자동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그 알고리즘의 출력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실제로 분석 기획의 마지막 단계인 성능 검증까지도 윤곽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예시를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문제 정의, 분석 기획, 성능 검증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하는 방법은 알고리즘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알고리즘보다 문제 해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방향으로만 발전해 왔고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분석, 설정, 즉 문제정의 분석 기회,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데이터 분석, 성능 검증 이건 굉장히 단순화된 작업일 뿐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문제정의, 분석 기획, 성능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따르는 분석 기획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학습의 종류는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고 지도학습은 주관식, 객관식 문제 해결처럼 예측 분류 문제를 푼다.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풀이법이 있는지 군집 문제, 차원별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돼서 알아서 과외나 공교육 필요 없이 스스로 알아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답노트를 만들고 스스로 계속 학습하고 알아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성적을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또는 준지도학습 정답이 있던 없던 자동화를 시키던 중요한 건 이 알고리즘을 다 배우고 다 준비하고가 아니라 그리고 최신 기술만 써야지가 아니라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 준비 그리고 그 알고리즘 준비가 끝나면 그 알고리즘에 입력해야 될 데이터는 무엇인지 출력값은 무엇인지를 수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알기 때문에 데이터 준비 그리고 성능 검증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방식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 종류 데이터 분석에서 학습이란 기계한테 인간이 학습하듯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스스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고 이 안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 종류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